네, 조은님께 도착하셨기 때문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초청 합동 인터뷰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광주 전남 지역 13개 언론사 전현직 편집 보도국장 모임인 광주 전남 언론 포럼에서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전라도 정도 천년인데요. 광주 전남북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에서부터 사회 각 분야, 국가 큰 대사의 모든 분야에까지 다양한 견해를 들어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말씀드린 광주 전남 언론 포럼 이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예, 제가 몇 자 적어온 얘기를 조금 전에 오늘 사회 진행을 맡을 김낙곤 보도국장님께서 거의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광주 전남 언론 포럼은 2011년 광주 전남 지역 13개 신문, 방송, 통신사 전현직 보도국장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중견 언론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 주로 이제 뭐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랄지 토론회 또 이제 그리고 언론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장학 사업 같은 것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작년 1월에 대선 앞두고 대선 토론회를 했던 걸 필두로 해서 광주 전남 쪽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셔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시는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서 저희 초청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오신 각 취재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지역 출신 총리로서 막걸리 총리라고도 하십니다만 상당히 막후 조정 역할이랄지 여러 가지 리더 아닌 리더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국민의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이낙연 총리님께 오늘 발제자들, 질문자들 광주 전남의 아주 민감한 현안이랄지 국정 현안 같은 것들 날카롭게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총리님께서의 아주 지혜로운 대안이랄지 또 이쪽 지역 발전을 위한 아주 좋은 약속들을 해주시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인터뷰가 아주 좋은 결실을 맺어서 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13개 광주 전남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님들 가운데 이번에 정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경쟁을 뚫고 4분의 편집 보도국장님들이 패널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디오 위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이쪽 오른쪽에 구길용 뉴시스 광주 전남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김우관 남도일보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성수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신호 광주 CBS 보도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사회를 맡은 저는 광주 MBC 보도국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합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인터뷰에 앞서 이낙연 바쁜 국정에도 참여해 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전남지사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불려간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도민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시는 과분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왔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시는 많은 성원에 좀 더 근접하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사로서 지역의 오늘을 아파하고 내일을 꿈꾸었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요즘 전라남도 완도와 신안에 가뭄이 심해서 식수를 제한급수하는 사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번 주말쯤에 제가 그 중에 한 군데를 들려볼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늘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그 해결책을 찾는 현장 총리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곧 설 명절이 옵니다만 많은 지역민들께서 바라셨던 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부분 개정해서 경조사비는 더 올가매고 농축수산물 선물은 좀 푸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명절이 바로 이번 설 명절입니다. 아무쪼록 농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민 여러분께서도 이웃의 어려운 분들 계시지 않는지 늘 살펴주시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만드는데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합동 인터뷰라고 얘기했는데 뭐 토론회도 아니고 그리고 기자 간담회도 아닌 합동 인터뷰의 의미는 언론사가 모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총리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서로 그런 편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뜻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패널들이 질문을 하고 총리님 말씀을 되도록 많이 듣고 또 속에 있는 얘기도 편하게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저기 지역 현안에 관련된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김우관 남도일보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에 나서 개인적으로 참 영광입니다. 총리님 고향이 어디시죠? 영광인데요. 얼굴 크기 순서대로 질문 순서를 잡아주셨습니다. 예, 그 우리 지금 지역 현안 가운데서 가장 그 시급한 문제가 있다라면은 공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결부돼 있어 무안국제공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그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군공항 이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 합의를 이루어낸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해주겠다 이런 다소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폈는데 총리님께서 현행 관계 부처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먼저 거기에 묻고 싶고요. 이와 결부된 문제로 무늬만 지금 현재 국제공항으로 전략한 무안공항 활성화에도 지역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는 민간 공항끼리의 그 통합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지역 내 여론이 높습니다. 군 공항 이전이 풀리기 전이라도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통합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얘기의 편의상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는 KTX가 연결되지 않은 채로는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KTX가 연결된다 그래서 당장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주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 KTX 2단계 구간이 무안공항을 경유케 한다라고 하는 작년 겨울의 합의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의 형식으로 그것이 결정이 됐고 또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걸 작게 보지 마시고 큰 결정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주례회동 때 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그 분이 이 무안공항에 KTX가 경유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투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총리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만 뻐끔뻐끔하면서 좀 무슨 소린가 이런 표정으로 봤더니 그때 대통령께서 무안공항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KTX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는 여러분이 노력해 주셨지만 대통령의 결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KTX가 이렇게 거기를 경유하도록 진행이 되면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면들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공항 통합 문제도 자연스럽게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이지요. 아까 김호관 국장께서 정부가 나서서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데 이게 군공항 이전이 전국에 3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공항, 수원공항, 광주공항 이런데요. 어느 한쪽만 예외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설령 정부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진척이 안 되니까요. 저는 전라남도에 뭐 어디든 그건 제가 머릿속에 없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지도자들이나 주민들께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면 그 지원책과 또 그 뒤에 올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 이런 걸 균형 있게 판단하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군공항에 대해서 포용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열린 뭐 대화랄까 토론이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선은 그것이 좀 선행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대구 군공항의 경우는 물론 민간공항과 함께 옮겨갑니다. 대구의 경우는. 그런데 지자체장과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꼭 일치되는 것은 아닌데 경북 의성군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자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가지고 굉장히 그 피폐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오죽했으면 저 커링이라고 그러나요? 동계올림픽 종목 그 훈련장까지 있고 경기장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그 경제적인 피폐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여러 노력들을 하는데 군공항도 좋다 하는 의견도 내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쪽으로 딱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군하고 지금 경합 중이고 하는데요. 그런 사례들도 보면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군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좀 이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이어서 뉴시스 광진남 본부장님 구길령 본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요새 말로 사이다 총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합동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을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배려가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맞춰서 광주시와 전남도 또 전라북도 이렇게 세 개 단체가 대대적인 정도 1000년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개 정도의 기념 사업에 약 4,6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역사 재조명 사업이고 또 국가 차원의 문화 관광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 재정만으로는 추진하기가 또 감당키가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전남지사 재임 시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던 그런 분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정도 1000년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 전라도 천년 사업은 저하고 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광주 전남북 광역자치단체장 세 사람이 정례적으로 모이는 것이 8년 동안 끊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시도를 맡게 되면서 제가 제안을 해서 8년 만에 부활을 했고 6개월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걸 주최를 했었어요. 근데 2015년 가을에 제가 주최할 차례에 담양에서 주최를 했는데 그때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내놓은 것이 합의사항 1번이 바로 전라도 천년 이 사업을 3개 지자체, 광역지자체가 함께 기념하자 하는 것이고 합의사항 2번이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호남 향후회를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그 귀국해서 여는데 서울에서 열지 말고 우리 호남을 돌아가면서 열자. 그 두 가지를 세트로 해서 합의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사항 1항은 우리 호남이 1000년 동안 하나였다는 걸 확인하자는 취지고 두 번째 세계 호남 향후회를 우리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주최하자는 것은 우리 호남은 세계적으로도 하나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1000년 동안 하나였고 공간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제가 지사였던 시절에도 이걸 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번번이 막혔어요. 한번 그 관계부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 볼 때 감히 사업별 심사가 불가피할 거예요. 그냥 전라도 천년 붙었으니까 무조건 다 도와주라 이런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겁니다. 해서 어떤 것은 지특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것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면은 좀 선별적으로는 지원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오성수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님이십니다. 예, 총리님 반갑습니다. 혹시 아시아 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방문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네. 사실 아시아 문화전당은 광주의 대표적인 그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국책 사업인데요. 사실 건물만 좀 덩그러니 젖어 있고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전당 개관이 당초 한 5년 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제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던 문화권 조성 사업도 이제 덩달아서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또 후보 시절 포함해서 대통령 이후에도 문화전당 조성 사업의 좀 정상화를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문화의 전당은 대단히 크게 지어졌고 제가 지사 시절에 몇 번 거기를 다닐 때마다 여기를 뭘로 채울까 하는 고민도 하곤 그랬었어요. 우선 콘텐츠의 보완 같은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책임지실 분이 빨리 정해져야 하는데 지역 여론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좀 그 일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도종환 문화관광부 장관께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아시아 문화전당 좀 챙겨주십시오. 이건 장관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그런 부탁을 늘
문화전당의 책임자 인선에 관해서도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늘 그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지역에서 영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 하다가 몇 달이 지나곤 합니다. 그런 것들 한번 지혜를 모아서 우선 그 책임자 선정부터 빨리 순탄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문화관광부 내부의 사정은 아무래도 평창올림픽이 지나가야 좀 이런데 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온통 올림픽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권신호 광주 CBS 보도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국정 운영하고 계시는 상황에 바쁜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전남 지사를 해 보셨으니까 이제 뭐 깊이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관광 활성화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아마 다음 세대 산업으로 가장 각광받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전남 서남권 섬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흑산도에 공항을 좀 마련해 보자 이런 그 제안이 있었고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그 첫 삽을 떴어야 되고 또 그 본격화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경제성이 낮다는 그런 이제 정부 부처 의견 때문인데 이게 SOC라는 게 경제성만 따지다 보다면 그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의 관광 활성화의 중추적인 기반 시설로서의 흑산 공항 빨리 좀 서두를 수 있는 방법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예, 저도 지사 시절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던 사업이고 이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것을 도청 간부에 의해서 일부러 제가 얘기를 해서 뉴스도 만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환경부 또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하고 몇 번 이걸 상의를 했는데요. 주로 환경부가 환경 문제도 제기하지만 그 이전 정부에서 나왔었던 그 전망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 단계는 환경부 산하의 그 심의위원회에서 자료의 보완을 지금 국토부한테 두 번째로 요구하고 있죠. 국토부가 아마도 이달 중 2월 중에는 보완 자료를 내게 될 겁니다. 국토부는 해야 한다는 그런 쪽이고요. 조금 더 제가 저는 해야 한다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리라고 해서 부처 의견을 마구 그냥 억눌러 가면서 하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조정을 해야 될 테니까요.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뭐 질문자들 네 분의 한 바퀴 돌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준비된 질문들을 빨리빨리 하고 그 총리님 말씀 많이 듣고 또 더불어 궁금한 것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지 않도록 순서에 의해서 자유롭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첫 번째 챕터가 지역 현안 분야이다 보니까 자꾸 뭘 요청하고 부탁드리는 질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T연구원인데 이 CT연구원의 광주 설립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총리님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하지만 이 아쉽게도 CT연구원 설립 문제가 지금 10년 가까이 지지부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CT연구원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활성화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양대 축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CT연구원 광주 설립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 원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겨서 문화중심도시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죠. 빨리 입법이 되면은 행정부로서도 준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 법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난 연말 하반기죠. 일단 정부 SOC 예산을 가지고 아마 광주 전남 지역에 아주 크게 한번 소동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광주 전남 SOC 예산에 홀대를 받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 때문에 한번 소동이 있었는데 정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보면 SOC 예산이 14% 정도 줄었고요. 그나마 그 전남 같은 경우는 11%가 줄어서 약 3%포인트 정도는 덜 줄어서 다행이다라고 이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은 역대 정권을 지내오면서 SOC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가 고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낙후 지역 개발 또 나아가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일률적으로 정부 SOC 예산 그 포션을 적용할 게 아니라 좀 지역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총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재원 배분을 많이 해야 될 분야가 새롭게 부상을 하고 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돈을 많이 넣었던 분야는 조금 순서가 뒤로 밀리고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SOC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좀 감액됐는데요. 그래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되살아난 것도 있고 원래 17조에서 19조 넘어가는 걸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그 전년도 작년 예산이죠. 예산을 못 쓰고 넘어온 2월금이 몇백억이 있을 겁니다. 주로 그 KTX 2단계 구간 예산은 많이 확보했는데 실제로 공사가 그만큼 안 돼서 남은 돈이 있습니다. 해서 올해는 KTX 2단계 구간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OC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 이른바 뉴딜이라 불리는 도시재생 사업인데 전라남도가 5곳이 지금 선정이 됐죠. 목포들, 순천들, 나주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SOC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슨 도시 기반을 좋게 함으로써 관광을 살린다거나 또는 공동화를 보완한다든가 이런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에 맞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주로 불효불급한 걸 줄이는 것이지 꼭 필요한 것까지 줄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좀 부드러운 질문을 좀 드린다면요. 총리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8개월 되고 있습니다. 총리로 발탁되시면서 부득이 전남도지사직을 내려놓게 됐는데요. 아쉬움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직 당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이른바 이낙연의 브랜드 시책이다 하는 게 섬과 숲이었습니다. 그것은 섬도 숲도 정책의 효과가 눈에 보이려면 좀 여러 해가 걸려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기도 전에 떠난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좀 그 다음에는 제가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매우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그걸 걸었는데요. 한때는 이 혁신도시 등등의 덕분으로 인구가 는 때도 있었는데 다시 빠지기 시작해서 영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일자리 종합 대상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도가 일자리 창출 정책이나 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데요. 그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저도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뭐 사선 의원 그리고 전남지사까지 역임하셔서 중앙무대에서는 뭐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하셨고요. 지방에서는 방금 하신 대로 전남지사 행정까지 쌓은 경험이 큰 장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다가 행정수반이 총리까지 지금 현재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스펙을 쌓고 있다.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총리 되기 전에 봤던 광주 전남 모습, 그리고 현재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면서 보고 있는 광주 전남, 어떻게 그 관점이 달라 보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너무 야박하게 말하면 저것이 변했구나 또 이럴 텐데 예. 변하지 않는 것은 총리 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그립고 따뜻하고 맛있고 그런 건 변함이 없고요.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보니까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께서 조금 더 너른 마음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을 때가 생기더구만요. 예를 들면 한전공대 부지 가지고 마구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던데요. 그 영남권의 신공항 문제가 아직도 안 풀린 편입니다만, 그때 영남권 정치인들이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도 승복하겠다 하고 합동 기자회견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한전공대가 아직은 뭐 잉태 단계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인데 벌써부터 내 동네로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한전과 중앙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전이 굉장히 머리 아파합니다. 그런 정치권의 줄다리기에 견딜 만한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현안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나오면 보충 질문을 지역 현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치 분야인데요.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가는데 가장 관심 많은 게 또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을 구길용 본부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 분야가 가장 핫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총리님께서는 지금 시점에 답변하기 약간 민감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호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총리실 기자 간담회에서도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자치분권형 개헌 문제. 이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청와대도 국민 기본권의 강화, 또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 이 개헌이 필요하다. 또 그 시기는 6월에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국회도 큰 틀에서는 개헌에 동의하지만 그 시기나 또 내용 면에서는 여야가 약간의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직도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단지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하려고 한다면 3월 20일 경까지는 개헌안이 발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큰 결단을 내리셔서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또 국민투표에 붙이고 그러길 바랍니다. 이제 개헌에 대해서 크게 보면 이제 권력 구조가 가장 견해 차이가 많은 분야이고요. 기본권 분야는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대립이 있지는 않은데 미세한 대목에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부닥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의 이런 민주적인 사건들, 민주화를 향해서 가는 5.18을 포함한
자랑스러운 사건들을 다 망라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분야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분권입니다. 지방자치는 아마도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가장 견해 차이가 적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어디까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하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차제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질 때가 됐고 그건 다른 것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쉬운 것부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죠. 일부에서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손대지 말잔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권력구조를 뺀 개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냐 또 이런 게 있어서요. 그런 것도 정치권의 최소한의 양해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특정 정당과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이 광주 전남 국회의원 의석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현재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 또는 뭐 내부 분당 문제까지 굉장히 시계 제로인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일련의 정치적인 행동들은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국민에게 보탬이 될 것이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질문에 초점을 좁혀서 과연 광주 전남 지역 민들에게 있어서 국민의당이라든지 현재 정치 구도가 좀 어떻게 좀 변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우문입니다만 현답을 기대합니다. 예, 뭔가 이 수치인이 잘못 적어진 우편물을 받는 것 같은 예, 아주 원론적이지만 헌법이나 또는 정치학 교과서에는 정당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그 의사의 통로로서 기능하는 것이 정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원론으로 돌아가서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정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 결국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는데 어떤 체제가 더 바람직할 것인가 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그 정치의 현장에 반영되는데 어떤 틀이 통로로서 더 효율적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돈만 있지 입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예, 사실 총리님의 말씀은 참 논리정연하고 참 시원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아마 특히 지난해도 그렇고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시원한 말씀을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많이 얻곤 했었는데요. 이 총리님께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환호와 지지를 얻기는 했지만 또 역설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불편한 점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헌 문제도 그렇고 여러 현안들도 보면은 여야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야당 관계를 지금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힘들지요. 우선은 제가 막걸리 소통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야당 지도부나 의원님들과 이렇게 초청도 하고 그런데 한 5번 초청하면 2번 정도 성사 될까 말까 합니다.
처음부터 연기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꼭 만나기로 약속한 날 그 무렵에 무슨 또 누가 말 실수를 해가지고 어느 쪽이 이렇게 토라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서요. 그러나 그래도 대체로들 만나고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곤 합니다. 밤에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하면 아무런 장벽도 없고 가시도 없고 그런데 낮에 국회만 가면 이게 좀 어려워져요. 아마도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헌정사적인 대사건 이후에 격변하고 있는 상황을 각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아직 충분히 착근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데서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싶으네요. 바라기는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정리가 돼서 각 세력별로 내부 정리가 빨리 돼서 서로 주장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더라도 일정한 틀 안에서 일정한 격조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 1987의 영향 때문일까요? 어제 저희 지역에서 이제 분노하게 한 것은 60 항쟁은 되고 헌법 내용에 5.18은 안 된다. 이런 정치권의 이상 기류, 그 국회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께서,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1980년 5.18 이후에 5.18을 기억하기 위한 일들의 연장선상이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였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둘 중에 어느 하나의 헌법 조문을 넣는다면 5.18 정신과 60항 중에 하나를 넣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아이도 엄마 아빠 누가 좋냐 그러면 답을 잘 못하지요. 그 문제는 정치권에 그 책임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무슨 비공식 그룹이거나 자문기구에 속한 일부 멤버이거나 그런 분들의 개인 의견이 아닐까 싶으네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경제 분야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야 예. 총리님께 개인적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올 연초에 실시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눈길을 좀 끌고 있거든요. 총리께서 차기 그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위에 이렇게 포진이 된 결과가 모든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깜짝 뉴스였습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 예. 특히 그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서울 지역에서 거론된 후보 가운데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평균 10%를 그 지지를 얻으셨는데 서울에서 17%나 이렇게 얻었더라고요. 이를 두고 이제 언론 매체에서는 DJ 이후에 차기 호남권의 선두 주자가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특별히 무슨 깜이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이 많이 뭔가를 목말라 하신다는 그런 상황의 반영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고 실제로 제가 총리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정도입니다. 총리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시대가
문재인 정부한테 짐지어준 과제가 많은데 그걸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총리 업무를 좀 그나마 좀 하고 자리를 벗어나는 것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예. 그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신데 한번 사이다 한번 쏟아내시죠. 네, 글쎄요. 사이다가 뚜껑이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총리 업무를 잘 하는 것 이것으로도 굉장히 머리가 무겁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분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오성수 국장님. 예, 사실 경제 사실 그 중에서도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이자 현안이지 않습니까? 일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실업자가 약 102만 8천 명, 약 103만 명 정도로 집계되면서 2년 연속 약 100만 명 실업자 시대가 됐었거든요. 실업자 중에서도 소위 실망 실업자, 소위 구직을 단념한 사람도 48만 명 웃돌고 있고 또 장기 백수자가 14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이런 각종 지표들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쯤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지금이 어려운 시기고요. 앞으로 약 4년 정도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일본도 한 5, 6년 전까지는 굉장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절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반대로 돼가지고 사람을 못 구해서 오히려 한국 청년들까지 이렇게 와달라고 할 정도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비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일본보다 한 10년 이쪽 저쪽 이렇게 늦게 가거든요. 베이비붐 세대도 그러고 일본은 2차 대전 직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왔는데 우리는 6.25 직후에 그게 왔기 때문에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그 세대 아직 그 사회의 상층부를 꽉 차지하고 있는 그 세대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은퇴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 대신에 청년은 앞으로 3, 4년 사이에 약 40만 명 가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청년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지금이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도 직장에 계시고 청년층은 늘어나고 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4년 정도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고통스러운데 또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직장은 별로 없고 하는 이른바 미스매치의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는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청년 취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곧 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있고요. 저희들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은 부족하다. 이런 내부 진단이 있어서 좀 재검토를 하고 있는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지금 놓여 계셔서 참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총리께서는 그 신년 경제계 인사회 때 그래도 이제 경제가 서서히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씀해 주셔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면 일단 이제 세부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요. 우선 당장 거론되는 것 중에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작용 또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고요. 그래서 일단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가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서민 경제와 밀접한 중소기업들 또 서민 경제와 밀접한 그 사회 분야들 경제 분야들에 대해서 좀 손길을 많이 뻗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 경제 회복에 이제 얼추 한 4년 정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청년 일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단축시키거나 또는 완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자 또 그 능력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 가지신 분답게 경제 분야에서도 어떻게 사이다 노력을 한번 좀 해주실 각오를 좀 밝혀주시죠. 네, 바로 4년 정도가 고비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고비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것이 특단의 대책이죠. 해서 조금 시야를 넓게 보는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그런데 호응을 해주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경상북도는 연봉 3천만 원을 보장하는 농촌 일자리를 지금 작년 가을부터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대학을 나온 친구들에게 가라 그러는데 꽤 많이 호응을 하고 있나 봐요. 주 4일 근무 공무원도 경상북도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는 기존의 공무원들은 뭐 사흘을 쉬어라 이것이 아니고 그냥 예전 공무원들 그대로 하시는데 신규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4일만 뽑고 일하고 3일은 그 세컨 잡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직업을 할 수 있는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인건비도 그 날짜에 비례해서 좀 적게 드리는 그런데 청년층에 호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일자리 사례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가지고 전국으로 확산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최저임금 말씀이 나왔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그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후불제입니다. 1월달 월급을 주고 나서 신청을 받으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그러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좀 이렇게 같이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시행을 하면 주 5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쳤을 때 한 달 월급이 157만 원이거든요. 157만 원 정도는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그 컨센서스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그런 분들은 4대 보험료를 도와드린다거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드린다거나 조금 있으면 저게 나올 겁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차료 인상 상한선을 더 낮춰서 건물주가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그런 그 소상공인 등을 돕는 그런 시책을 한꺼번에 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봄까지는 최저임금이 연착륙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과 수산업이 이 근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그 식량 자급률은 24% 정도 머문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그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곧 식량난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금의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각종 그 애국가의 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보면은 농수산이 다른 그 품목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 그 쌀값 정책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시장 논리가 아닌 정말 정부 논리에 의해서 쌀값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쌀값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농정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쌀값은 15만 원을 넘는 선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그나마 참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가을 겨울이면 도청 시청 앞에 야적 시위가 있는데 올 겨울에는 야적이 없죠. 농민들께서 현재의 쌀값을 비교적 받아들이신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김영록 농림부 장관과 여러 차례 상의를 해가지고요, 최소한 작년 말로 재작년 수준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5년 수준, 2016년에 쌀값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13만 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수준 15만 원 선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최대 그 매입 그리고 조기 격리, 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썼습니다. 그것이 비교적 주요해 가지고 쌀값이 수학기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됐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계속 가기는 어렵지요. 아까 김우관 국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생산 조정에 들어가지요. 쌀 대신에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무슨 인센티브를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산을 좀 조정하는 방식을 하고요. 그리고 쌀에 지급되는 고정직불금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직불금 체제를 어떻게 좀 합리화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꺼번에 연구를 할 거고요. 가격 안정제가 연구는 되고 있는데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내주에 내주가 아니라 이번 주입니다. 내일 이 문제 업무 보고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림부 장관하고 이 문제를 상의를 하겠습니다. 요컨대 우리 농수산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은 보장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싶고요. 아주 고령이시거나 영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복지 차원에서 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농수산업이 돈벌이가 되는 그런 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진흥을 해갈 겁니다. 네, 한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아마 인구만큼 중요한 게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낮은 출산율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보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또 과거 기억을 보면 한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때까지도 산하 제한 정책을 했었던 게 우리 정부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보다 좀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출산 문제도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특별 과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대통령께서도 인정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출산율이라는 숫자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마구 인센티브를 드리고 보조금도 드리고 하는 방식이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요새 유행하는 말로 워라밸, 일과 생활의 병립, 균형, 워크 앤 라이프 뭐 밸런스인가, 그런 쪽을 정책의 목표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것이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하자. 그러려면 굉장히 여러 분야가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226개인데요. 그 중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한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남이고 하나는 세종입니다. 세종은 광역단체도 되고 기초단체도 됩니다. 세종시가 1.86인가 이렇게 돼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이 8년 동안 1등하다가 2년 전부터 세종한테 밀렸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해남이 지금도 아마 2.4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두 군데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해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다 드린 거죠. 뭐 아이 두 번째 아이는 몇 백만 원 주고 세 번째 아이는 뭐 1,000만 원이고 이렇게 계속 그것도 있고, 심지어 부모가 원하면 이름도 공짜로 지어드리고, 관광지에 그 전광판에 누구네 집 몇째 아들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올리고, 지역 신문 일면에 애기 사진 넣어가지고 막 축하 광고를 군에서 실기도 하고요. 요컨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걸 온 군이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리고 돈도 드리고, 그렇게 그냥 인센티브의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온 게 해남의 경우고요. 과천은 그런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1등이 되는가? 이건 것 같아요. 여성 본인 또는 남편의 직장이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계시고, 내가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직장에 가도 내 자리가 그대로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를 더 낳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세종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면서 출산 자체에만 마구 돈을 쏟아붓는 것 가지고는 이미 지난 10수년 동안 해왔던 것이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로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건 아니고 큰 방향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곧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극복위원회에서 대책을 내놓게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에 이어서 사회 국방 분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령 본부장님 해주시죠. 바로 이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청탁 금지법 총리님께서 상당히 많이 예를 써주신 부분이었고, 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전남 지역 농어민들한테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농축수산물의 활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고, 또 경조사비가 하향 조정된 데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65%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이 여전합니다. 물론 오늘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이런 질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오늘부터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또 추가 개정의 여지는 있는 것인지까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355 플러스 10 그게 통과됐을 때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은 국회 안 가니까요. 사회를 제가 봤는데요. 예, 그러면 의결되었습니다. 했더니 농식품부 장관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관님들도 올 설에 선물 많이 하시고 한우도 많이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째서 한우만 얘기해요. 굴비는 어째 얘기를 안 하냐.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의미는요. 뭐 출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농어민들한테 너무 타격이 크다. 현실에 맞게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청렴사회로 가려는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 경조사비를 더 조이는 것을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제가 좀 고집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건 명절인데 명절은 1년에 2번 옵니다. 경조사는 한 달에 2번쯤 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는 경조사비가 훨씬 더 부담스럽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그 투명하게 만드는데 계속 장애가 되는 그래서 경조사비를 더 묶읍시다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요건데 농어민을 도우면서도 청렴사회로 가려는 의지는 오히려 더 강화했다. 이렇게 그 시행령 개정을 의미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현장에서 제대로 안 지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꼭 선물을 해야 될 경우에도 아이고 그 김영란법 때문에 이렇게 핑계 대면서 이렇게 사양하고 해서 점점 더 맑아지게 된다든가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개정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이 이제 3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치렀던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충분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문제는 오늘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선수촌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 또 관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역별로는 아직도 좀 온도차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라든지 수도권하고 비교적 따뜻한 남쪽 나라의 남부 지역하고는 상당히 온도차가 큰 것 같은데 일단 그 국민적인 일단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나라에 유치한 만큼 전 국민적인 동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총리님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그 국민들 관심이 많이 이렇게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율이 70%에 지금 근접하고 있고요. 패럴림픽도 60%를 넘었으니까요. 현재까지는 이른바 인기 종목은 진작 완판됐고요. 이제 비인기 종목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인데 다행히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후원 기업들이 이미 생겨 있더라고요. 81개사인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분들이 D-30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짐 대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를 초청해서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제가 정부가 일부러 모아가지고 막 쥐어짠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의 초청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성공시키자 하는 그 다짐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지요. 왜냐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무슨 무역을 한다 또는 경제 협력을 한다 투자를 한다 그걸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VIP를 만나려 그러면 로비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요. 로비 한다고 해서 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그분들이 일로 오시니까요. 굉장히 쉽게 그분들을 접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로서는 타국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실 텐데 우리가
본국으로서 좀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편의도 봐드리면 굉장히 그 기업으로서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의 경우는 아이고 우리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사업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러시아는 무조건 우리가 맡겠습니다. 이런 그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좀 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 종목에 따라서 티켓 요금, 입장권 요금이 좀 차등이 있으니까 좀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광주 전남의 청소년들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번쯤이라도 올림픽을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아이들이 성장기에 올림픽을 현장에서 보고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 꿈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쭉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박찬호 선수를 보고 자란 아이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됐다든가, 박세리 선수를 보고 박인비가 이렇게 탄생을 했다든가, 신지혜가 탄생을 했다든가, 김연아 선수를 보고 또 누가 태어났다든가, 유영이가 태어났다, 이런 식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학교 단체 관람이라든가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교육부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해야지요. 성공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 핵과 미사일, 지금도 그것이 무슨 그 핵과 미사일 자체가 완화됐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좀 간절하게 바랬던 대화의 통로라도 이렇게 생기게 됐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요. 정부는 정부대로 또 민간은 민간대로 이번 올림픽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올림픽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긴장 무드에서 이제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롯한 이제 남북 관계 이제 개선의 물꼬를 트는 어떤 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향후 남북 관계의 전망이랄지 또 향후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이 올림픽이 한반도의 긴장을 평화로 돌리는 그런 분수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야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올림픽을 앞두고 너무 긴 먼 미래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 꼭 현명할 것 같지는 않아서 남북 간에 만나더라도 올림픽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곤 합니다. 올림픽까지는 올림픽에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부터 당장 남북 간에 합의되어 있는 게 군사회담 열자는 것까지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올림픽 전에 군사회담을 하기는 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꼭 현명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올림픽 놔두고 또 티격태격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군사회담 개최 문제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고요.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다, 동시 입장을 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은 단일팀으로 뛰기도 했다, 이런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작은 실마리라도 생길 수가 있다.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로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질문들 잘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 추가적인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론인들의 욕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방송 뉴스, 저녁 뉴스에 내일 아침 신문에 아주 좋은 일로 탑 뉴스를 발굴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딱딱한 분위기보다 저 기지와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총리님께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자율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은 제가 눈 마주친 분, 마지막까지 마주친 분이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안 들었지만 예. 이거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부분, 좀 전에 개헌 부분 얘기할 때 또 사회자 질의할 때도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만들면서 이게 지금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국회 헌법자문위원회 자문안에서는 지금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부분이 누락된 걸로 지금 이렇게 됐죠. 근데 3월 20일까지 개헌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게 안이 뭐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부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부안에는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그런 데 대한 논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이제 국회가 6월 지방선거 투표를 가능케 하는 개헌안을 준비하겠다 한다면 기다리겠지만 못하겠다. 이제 정부 네가 해라. 그런 단계가 오기 전에 정부가 먼저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부분은 정부 안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논의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아직은 그런 논의는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정부 안에서도 국회 개헌특위 지원협의회라는 좀 약한 이름의 그 협의회가 있어요. 별로 국회에서 그걸 활용을 잘 않고 계십니다. 요컨대 국회에서 개헌안 준비 작업을 하면서 요청을 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드린다거나 정부의 의견을 낸다든가 하기 위한 그 실무 협의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가동은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국회가 일정 시점까지 개헌안을 준비하지 못해서 대통령 발의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숨어서 하기보다는 정부도 당당하게 내놓고 개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아직 논의를 않고 있습니다. 저 총리님께서 지사로 계셨을 때 그 제주간 해저터너 네. 상당히 관심도 많으셨었고 그때는 굉장히 또 많이 또 부각이 돼서 지역 대표적인 현안이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조금 관심에서 좀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및 정부 혹시 견해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SOC 예산 자체가 13% 정도 감액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해저터널 하자는 말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지사 때는 자유롭게 말했는데 총리니까 좀 언론 자유가 제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SOC 예산이 좀 줄었으니까 그러지만 내년에 만약에 좀 회복된다면 좀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을까요? 아직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올해 그런 상태였는데 내년에 SOC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복지 분야라든가 또는 그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이 금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SOC 예산이 쪼달릴 가능성이 늘어날 가능성보다 더 많겠다 이런 짐작을 합니다. 예, 시선을 이쪽으로 주신 김에 계속 제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울 부동산 대책, 네. 예, 그리고 특목고 폐지라든지 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또 가상화폐 이른바 이제 민생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부처 간 또는 정책 간의 불협화음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게 보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총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정부의 장관들이 예전 정부의 장관들에 비하면 자기 주장이 좀 강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것 자체가 꼭 나쁜 일은 아니지요.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영어 교육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교육부와 복지부가 꼭 같을 수는 없지요.
또 북한을 바라보는데 통일부와 국방부가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처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의견 조정 과정에서 각 부처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꺼번에 내고 조정이 돼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단계를 거치기 전에 부처의 의견이 정부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나가버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께서도 우려를 표명하셨고 결국은 총리실의 사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입법 예고다, 정책 예고다 할 적에는 내놓고 국민들의 뜻을 여쭈어서 나중에 최종적인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예고가 아니라 최종 정책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바꾸면 또 오락가락했다 이러니까 이제는 예고하기 전부터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런 문제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최근에 몇 건이 있었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한번 저도 사회자를 여쭙겠습니다. 무안공항 첫 번째 질문에 나왔지만 무안공항 개항이 10년 됐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철길이 이어지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장현 시장 최근 들어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으로 이전하겠고 그에 따른 광주 시민의 불편에 관련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군공항 부분까지 와 있는데 이 지금 단계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부 차원에서는 무엇을 지원해서 광주 전남민들이 시도민들이 하늘길이 답답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더불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만 없는 하늘길 호남권 항공사 설립 같은 그런 대안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 광주시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소지역주의가 아니라 좀 지역을 크게 보고 이 공동 발전을 위한 결단들이 나와주시는 건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당장 이렇게 합쳐지기는 어려울 거고 결국은 KTX가 거기까지 도달해야 의미가 있게 되겠죠. 이걸 받아서 국토부가 좀 2, 3년 앞을 내다보는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공항 청사는 넉넉한지 활주로는 넉넉한지 그다음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국제선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먼 곳 가는 그런 비행기는 뜨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활주로가 짧아서 그런 것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방항공사를 사실은 제가 지사로 있을 적에 물밑에서 추진하다가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대체로 투자 의향을 가진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희망은 지자체가 지분 참여를 해달라. 그래야 안심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하자.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렇게 무슨 그냥 많은 지분을 참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상징적으로라도 지방자치단체, 도청이 그냥 그 다리라도 하나 걸쳐놔달라. 손이라도 좀 얹어달라. 그 정도였습니다. 10%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라면 못할 것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것이 이제 불이 살려질 수 있다면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나 동남아나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지방항공사가 취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편하게 말씀하시죠. 예. 돌아보면 4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총리님께서 상당히 치열하게 선거를 치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좀 관전하는 자세로 이번 지방선거를 보게 되실 텐데 호남의 정치, 이제 호남의 정치, 또 호남의 지방선거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지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지요. 이런 것은 어떨까요? 10년 후 정도를 예상하면서 후보를 뽑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 젊은 그 청년들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배우자를 고를 적에 오늘 멋있는 사람 고르지 말고 50살 무렵에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그걸 상상하면서 골라봐라. 제가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인생의 승부는 30대 40대까지 오는 게 아니고 50 넘어서 오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근사하지만 그게 어디 보이나요? 예, 저 사람이라면 좀 길게 보고 행정을 펼 것 같다 하는 그런 뭐 정확치 않더라도 그런 노력이라도 지역민들이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광주 전남도 그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옥석을 가려서 키울 분은 키워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일자리 문제 또는 노동력 문제의 좀 연장선상에서 한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제 일본에 이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견된 문제고요. 또 청년 실업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제 좀 전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50대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노후 문제 때문에요. 뭐 교육비라든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한데 이제 이런 노동력 문제를 가지고 이미 서구 유럽, 북유럽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현실적인 문제가 돼서 한 가지 대안으로서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내지는 추진 중인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도 고민을 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름다운 50대 후반을 위해서 한번 좀 밝혀주시죠. 네, 우리 한국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년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면 공식적으로 60세를 정년으로 정한 곳도 꽤 많고요. 정년제가 있는 사업장의 그 통계를 보면 평균 61.1세입니다. 4호정이라는 경우는 정년제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년은 연장돼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 예측서를 저도 자주 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다.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알아야 최소한 망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쭉 보는데 굉장히 공통되는 전망은 이겁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직업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질 거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알게 되고 또 직업이 금방 사라졌다 또 딴 것이 생기고 할 테니까 그때마다 적응하는 그런 체제를 각 개인마다 가지실 필요가 있고 정부나 우리 사회도 직업이 자꾸 바뀌어가는 그 중간 기간을 위해서 재교육이라든가 실업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확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게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정규직으로 다 만들자 이런 쪽을 가고 있는데요. 원래 임금이 안정돼 있다든가 임금 격차가 적다든가 그러면 꼭 그렇게 정규직만 고집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유럽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직장이 불안정하고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그
인생에 몇 번 실업 사태를 맞을지 모른다는 것에 대비하는 그런 장치들이 생겨야 될 거예요. 아까 실업 수당, 또 취업 준비, 재교육 뭐 이런 것 등등이 끊임없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신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 대통령께서 스마트 시티 4차 산업혁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존 산업 석유, 화학, 전기, 조선 이런 데 뒤처져 있고 뒤떨어져 있던 호남 입장에서는 그게 마치 스마트 혁명이라는 게 수도권과 그쪽 지역에 집중돼 있고 우리 지역에는 오지 않을 미래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고요. 만약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게 없다고 한다면 총리 개인적 구상으로 호남 이 부분에 관련된 미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광주 전남에서는 지스트가 제일 열심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스트의 문 총장님이 세종시 총리실까지 오셔서 큰 프로그램을 내놓고 또 저희의 총리실 산하의 그 담당 차관도 모셔다가 함께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 조언은 드렸습니다. 여러 지방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서 이게 왜 광주여야 되는가, 그리고 왜 광주에서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가 하는 쪽에 좀 집중해서 이걸 좀 보완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까지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가 전부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지면 또 거기서 또 이제 경쟁이 또 붙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주 전남이 기아차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좀 늦게 뛰어든 것 같았는데 굉장히 야심차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 있죠. 30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 언제까지는 뭐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 그 자율주행차가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작년 연말 통계인가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율차가 바로 현대차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도 가장 특화된 걸 하나 잡아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 총장님과는 계속 그 문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이제 끝 무렵이니까 두 분 정도 더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총리님께서 지사 시절에 그 브랜드 시책으로 내세웠던 섬과 숲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그 액수가 한계점에 이렇게 도달하다 보니까 사실 지사님 계실 때하고는 상당히 그 원활히 신청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말 앞으로 그 미래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섬과 바다에 달려 있다라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섬이 3분의 2가 산재되어 있는 전남도에 특별 시책 형식으로 해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도 그 도청에 섬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가운데 어떤 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저한테 하소연 문자를 보내면 제가 얼른 부지사한테 그 문자 전달해 드리면 조금 풀리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마다 가고 싶은 섬 그 사업 대상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끝도 없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아직 졸업생은 안 나오고 신입생만 계속 들어오니까 학교에 학생이 늘어나게 되는 것과 똑같죠.
이걸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수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간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중앙정부로서는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의 도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자산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관광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웃 나라들 가보면 부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해서 이웃 나라하고 비슷하게 따라가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한국다운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 역시 섬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섬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봐서 제가 관계부처하고 꼭 관심 가지고 상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지방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광주 전남 지역은 지방 분권보다 균형 발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아마 균형 발전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삶이 어렵고 좀 개발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입장에서 이제 거국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보시기에 광주 전남이 상대적으로 좀 낙후돼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이쪽에 지사님하고 하실 때와도 견해가 다르실 것 같아서. 지방 분권 얘기를 하시는 분 만날 때마다 항시 제가 얘기합니다. 균형과 분권이 함께 가야 합니다. 분권이 균형 발전을 보장해 주질 않습니다. 잘못하면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고요. 행안부 장관이 그 의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동되고 있는 게 재정분권 그 TF가 가동이 돼 있습니다. 우리 순천대학의 정순관 교수님이 지방자치 위원장이신데 그 산하에 있는 그거예요. 거기서는 분권과 균형을 같이 추구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추구하려 그러면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또 분권을 침해하게 되고, 그래서 양자를 이렇게 양립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불가피하죠. 그렇게 저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지만 정말로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차라리 균형을 고르고 싶을 정도로 균형 발전에 대한 욕심이 더 많습니다. 회원사에서 부탁 들어온 질문인데 마지막인데 비트코인 혼란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한 말씀. 예.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할 텐데 이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걱정의 출발점입니다. 현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아실 거고요.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영구 불변은 아닙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렇지 않는 관망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요. 하여튼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해가는 것, 이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주안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굉장히 제가 작년 11월이든가요, 이상하다, 뭔가 병리 현상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범죄도 끼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국무회의에서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 의식은 계속 가지고 있고, 그 행위 자체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번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행위 규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계속 단속을 해나갈 것입니다. 자금 세탁이라든가 또는 앞으로는 이제 실명제 실시가 나오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연착륙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합동 인터뷰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이낙연 총리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우리 과거에 막걸리 꽤나 마셨던 멤버들이랑 얼굴 볼 때마다 막걸리 생각이 나죠. 예, 참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그래도 언론이 중심을 잡고 광주 전남의 여론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늘 유도해 주시고 형성하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이 뭐 유복한 편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광주 전남 아니면 할 수 없는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자산이란 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큰 미천이 되는 자산이고 그래서요. 그런 건 잘 간직해 갔으면 좋겠고 거듭거듭 제가 그 지사를 오래 할 욕심까지는 없었지만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늘 그 죄책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놓기 전에 그냥 떠난 것들이 영 마음에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종가회라든가 또는 섬가국이라든가 또 숲가국이라든가 또 청년 정책 같은 것들이 좀 결실을 보지 못해서 아쉽고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뭐 주목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 여러분 힘내시고요. 금년 설 푸근하게 잘 쉬시고 부족한 점 많이 성원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민 여러분 늘 잊지 않고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는 말씀드린 대로 광주 전남 13개 신문, 방송, 통신, 언론사가 함께 했습니다. 특히 간사를 맡아주시고 고생 제일 많으신 오친남 편집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다시 한번 이낙연 국무총리님, 13개 회원사 국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방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